이게 제가 이 이슈를 좀 피해 볼까 했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너무 속상한 일도 많아가지고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 네. 지금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거든요. 예. 위기 대응 능력이 우리 그 김현숙 장관 예.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서 뭐 성공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저는 이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예. 김현숙 장관한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위에서 흘러나온 것 같거든요. 위에서도 흘러나왔을 테고 네. 뭐 이거 짐작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이제 약간 적혀진 극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잖아요. 발언 자체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잼버리라는 행사가 봉우리 다른 나라에서 잼버리 한다는 뉴스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개최될 때 거의 본 적 없죠. 거의 본 적 없죠. 그만큼 잼버리는 조용히 지나가는 행사란 말이에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올 일 자체가 아니야. 근데 이 잼버리 행사를 가져다가 일단 위기로 만든 거잖아. 그래놓고 위기 대응 능력을 운운하고 있으니까 이게 뒷골 땡겨서 쓰러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2023년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어려움도 좀 있고 그랬지만 이게 보통 한 4년마다 이제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잼버리 한다, 한국 잼버리 대표단이 어떤 활동들을 했다, 뭐 이런 보도 본 적이 없죠. 못 봤죠. 우리나라 언론이 유독 보도를 안 해서 그럴까? 글쎄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잼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제 축제기는 한데, 그렇죠. 그리고 국제 행사기는 한데 청소년들의 행사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끼리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행사를 굳이 언론들이 보도를 할까 싶기는 한데. 사실 보도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잼버리 대회 와서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뭐 스케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볍게. 그리고 그 스케치도 대체로는 아마 스카우트 연맹이나 이런 데서 약간은 홍보성 보도자료, 그렇죠. 보도자료 내고 그게 뭐 나름 재미있는 요소가 좀 있다 싶으면 이제 그걸 보도하고 이런 식이겠지. 일반 언론의 보도에 흥미를 끄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뉴스 가치가 높은 사안이 아니에요. 이걸 높여놓은 거잖아요. BBC 막 보도하게 만들고 가디언 보도하게 만들고 전 세계 언론이 빵빵 때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굉장히 폐쇄된 환경, 그러니까 언론이 통제된 환경에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가한 학생들이 모두 그렇죠.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SNS를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찍어서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부모들과 통화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나라 스카우트 연맹에 항의를 하고 그럼 이제 스카우트 연맹이 우리나라에 항의를 하면서 그게 언론의 취재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나서서 취재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취재를 한 것이죠. 밀려서 취재한 거죠. 등 떠밀려서. 이게 잼버리 행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들여보냈다가 그러다가 이게 뭔가 계속 문제거리가 터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언론을 통제했단 말이죠.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보도를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론의 통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명분은 있었거든요. 통제의 명분. 뭐였습니까? 그 델타 구역이라고 야영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사실상 취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래야 활동하는 걸 아주 즐겁게 노는 모습을 찍으니까. 근데 이제 그 델타 구역에 못 들어가게 했을 때 그 이제 조직위에서 됐던 제가 느끼기엔 변명이라고 느끼긴 했는데 청소년들의 안전을 이유로 됐습니다. 기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지금 안에 있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기자들이 들어가서 어울리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자들을 약간 왜 저렇게 무슨 짓을 할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이 들어가서 좀 의도가 다르게 청소년들한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걱정을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한 건 아니고 우리 조직이 요원을 붙여줄 테니까 그 요원들하고 동행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그 브리핑에서 막 나중에 이 통제 때문에 엄청 화를 내요. 기자들이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기자들이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보면은 조직의 요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소수만 붙여준 것 같아요. 잘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지 사실. 그런 변명이 좀 있었습니다. 뭐 통제는 어쨌든 뭐 통제니까 근데 통제도 필요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닌 통제도 있을 수 있는데 명분을 댄 게 이제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안전 문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문제. 원래 이제 저널리즘에서 보도할 때 취재 대상은 성인인 경우에는
그 성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그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청소년은 원래 보호자가 없으면 직접 가서 취재를 하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자기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네. 가이드라인이고 윤리예요. 네. 그래서 그 윤리를 얘기한 거로서 보면은 명분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원래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되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막 접근해가지고 막 모기 물린 거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뭐 일기장 뒤지려고 그러고 이제 말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 자체로서의 명분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돼야 될 게 뭐냐? 일단 잼버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네. 또 한 가지는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기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보를. 그렇죠. 정보가 통제된다는 건 정보를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가서 취재를 못 하더라도 직접 가서 취재한 것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거한 내용들을 알려주게 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얻을 정보가 없고 저쪽은 못 가게 하면 그건 완벽한 통제죠.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됐고 사실상 이제 새만금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번 잼버리는 그냥 실패라고 인정을 한 게 돼버렸어요. 네. 이제 그 뒤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후속 조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속 조치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후속 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예. 라는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전 이게 어떤 그 방점을 콱 찍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빼고 어쨌든 잼버리가 위기가 됐으니까 이제 중앙정부 책임이고 위기 대응 능력을 보는 것이다. 여기 이 한마디 말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게 첫 번째, 일이 잘못되기 전에는 중앙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앙정부 책임이다라는 말은 예. 그 전의 일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라는 말이잖아. 그렇죠. 사실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한 거죠. 심지어는 이제부터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부터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섭니다. 정부가 나서니 안정화됐습니다. 이게 현 정부의 태도죠. 그렇죠. 거기에 발을 맞춰주는 언론 기사도 꽤 많이 쏟아 그럼요. 엄청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예. 뭐 학생들이 안정을 찾았다는 둥, 예. 뭐 다시 즐거운 새만금이 됐다는 둥. 아니 즐거운 새만금이 됐는데 왜 빨리 나옵니까?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철수를 하기 전에 이미 6일에 전환이 돼가지고 네. 6일부터 나갔단 말이죠. 학생들이 대원들이 음. 그때부터 정말 잼버리 보도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디 가서 무슨 행사를 즐겼다. 그래서 민속촌 가서 한복 입은 맞아, 대원들 맞아. 사진 쫙 올려놓고 즐거운 한때. 그리고 뭐 한국 시민들이 찾아와 사과에 감동받은 일본 대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담과 이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는 대원들 보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잼버리 보도를 검색해 보시면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관광하러 나갔다는 것 자체가 잼버리의 실패죠, 사실은. 잼버리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네. 된 상황이니까 사실 물론 그런 보도들을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 상황보다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되는 잼버리가 무엇인지도 사실 보도에 잘 보여야 되는데 거의 지금은 원래 이랬던 행사인 것처럼 보도가 나와요.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어쨌든 즐거운이 됐지 않냐. 네. 지금 이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모조리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일단 자기들의 잘못이던 아니던 간에 일이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1차 위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 예. 그러니까 마치 검찰들이 맨날 하는 것처럼 사후적인 조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더 열받는데 이 두 번째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또 사단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일의 수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활용 정점을 찍는 건 선심성 행사를 하나 해요. K-팝 콘서트 같은 행사를 하나 한 다음에 마치 이게 위기 대응을 했다는 것처럼 예.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 중에 진짜 위기 대응이라고 부를 만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말을 이제 문제 삼으려면 네, 뭘 위기로 느꼈는가? 그렇죠. 네. 이제 뭐를 위기로 하고 정의했고 대응을 어떻게 했고 네. 그걸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원래 하셨던 얘기는 애초에 왜 이런 사단을 만들었냐 이 얘기를 주로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응도 잘하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자화자찬하냐. 네. 이 얘기도 지금 하신 거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좀 더 핵심인데 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꺼내질 말이냐. 그겁니다. 네, 용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수해를 맞았던 거라 네. 과거에 예. 이런 것들처럼 이게 명백한 위기 상황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재난 상황적인 상태였냐. 애초에 이게 역시.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세 개로 쪼개봤어야 됐어요. 네. 처음부터 위기와 대응과 능력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위기 관리 내지 위기 대응인 거니까. 네. 근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은 너무 큰 말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애초에 원래 이런 일도 벌어지면 안 됐을 뿐더러 그렇게 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잼버리 네. 개최한다는 게. 그럼. 네. 애들이 많다는 거 정도 빼고 나면 네. 잼버리 개최가 뭐 이렇게 막 고도의 어떤 뭐 선진국의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일상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잼버리에 있어서는요. 네. 물론 예를 들면은 그 뻘밭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키운 거고 사태를 키운 거고 네. 하필이면 이 시기에 했다는 것도 사태를 키운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몇 가지 이제 가외적인 요인들하고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야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해충하고도 싸워야 되고 뭐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일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일상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거기서 흐트러진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기라도 해서 불러도 안 되지만 위기는 자초한 거야 말 그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위기는 내가 겪겠다라고 참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잼버리는 그 위기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거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때 위기는 정말로 심각한 재난, 재해 또는 테러, 전쟁, 화산 폭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대학 크라이시스가 되는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네네. 내가 러시아하고 막 이제 막 교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전쟁을 팍 해버렸네. 큰일 났네. 받는 돈을 못 받아 어떡하지? 이런 게 크라이시스죠. 이제 우리가 HTB에서 늘 얘기할 때 용어가 과잉하게 쓰이는 경향에 대해서 늘 많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굳이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칼을 갖다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애초에 일상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네. 그리고 그게서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는 자기들이 만든 거고. 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갑자기 주입된 의외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네.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썼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30몇 도 올랐다고 위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건 위기가 아니지. 갑자기 막 해가 이상해져가지고 네. 45도 때리고 50도 때리고 지금 이제 막 네. 이란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위기죠. 기후 위기죠. 그렇죠. 이거는 그거는.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잖아요. 벗어났으니까. 네. 뭐 또는 이제 새만금 쪽에 비가 막 뭐 시간당 500mm가 쏟아졌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100년에 한 번도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외적 요인에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위기가 맞지. 네. 그거는. 그러면 일반적인 일상 관리는 그런 외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랜 A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일상 대응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한 예를 들면은 최저 한 25도, 높아야 35도. 네. 자, 모기 같은 거 해충 같은 게 있다면 네. 이거는 아마 이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사전에 방제. 네. 혹시라도 의료 인력. 네. 혹시라도 이제 이거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다 그러면 그때 배치할 어떤 또 다른 2차 방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예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저치와 최대치를 뭐 높여 놓은 다음에 네. 거기에 맞춘 자원 대응을 해 놓는 거라고. 이게 일상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놓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기껏해 1,000억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몇 조씩 들어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과할 정도로 위기를 생각해서 대응할 수는 없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났어야 돼. 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플랜 B. 네. 네. 이거는 혹시라도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자원을 마련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수행 못하니까 딴 데로 빼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군대를 투입하자라든가 네. 이런 식의 일들. 예. 그런 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른바 컨티뉴어스 플랜이고 플랜 B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네. 그거는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매뉴얼만 말해 놓고 필요하면 자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일반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아. 네. 그런 게 위기 대응이거든.
근데 이건 계속 강조하지만 네. 일상 범주 안에서 발생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네. 일상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네. 하는 거고 위기를 자초한 능력이지. 위기 자초 능력이네. 그건 아주 탁월하네. 위기 자초 위기 자초 능력은 능력. 대박 탁월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김현숙 장관이 아예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됐고 그러면은 이 새만금 잼버리가 기자들 쪽에서는 파행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거 파행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곳으로 튀었다. 뭐 내지는 이런 용도로 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그 단어가 적절해 보이거든요. 네, 뭐 그럴 네. 수 있죠. 네. 네. 이걸 일상 대응 능력이라고 늘려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파행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파행 대응 능력이라고 했으면 말이 됐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아닌 것 같잖아. 민망해지는 거죠. 네. 아마 BBC 보도나 이런 데서나 가디언이나 이런 데서도 요와 유사한 용어가 쓰이긴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식으로. 음. 네. 근데 그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자가 보기에 네. 그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겠지. 진짜 큰일 나 보이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 일이 커졌으니까. 네. 일이 어떤 이유로든 일이 커졌어. 네. 외부 요인으로 내부 요인으로 일이 커졌으니 네. 커진 게 누구 잘못인지는 일단 나중에 따지더라도 네.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 대응은 또 2차 대응이니까. 일단 수습하고 보자. 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아닌 그거보다 더 커졌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수습 능력이 있는지를 보자. 이 정도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응 파트로 넘어가 보면 어떤 프로세스로 나온 것들이 하나같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네. 어디 숙소로 옮긴다라고 말을 해주고 거기가 어디였더라? 다른 어느 지역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랄푸드 뷔페를 140인분인가를 준비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야. 예멘 예멘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담당자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멘 학생들이 아예 입국을 안 한 거야. 그럼 애초에 인원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네. 준비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입국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직이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것들은 진짜로 저는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 정도로까지 망가뜨려놨으면 그거 돼 있을 리가 없어요. 이미 네. 뭔가가 빠진 구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네. 한두 가지였으면 왜 안 드러났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딴 게 다 빠지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지. 네. 아마 요번에 이런 일 없었으면 그랬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거 왔었는지. 예멘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저는 진짜 이것도 이거 말씀하시니까 생각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미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 안 돼 있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지금 자꾸 뭐 여가부 잘못이니 뭐 전북도 잘못이니 따지는데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이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가 다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부실한 상태인 것인데 언론 보도가 네. 이 예멘 입국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또 중요한 부분은 보도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맨날 저희 어디 가서 한복 입고 재밌게 노는 거나 보도해 준 거야.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전반적으로 이런 뭔가 국제 행사를 잘 준비해서 개최하고 잘 마무리 짓고 이런 능력이 네.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현 정부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요? 네. 그냥 약간 평균적으로 우리 정부에 상관없이 네. 쭉 우리 국가의 수준에서 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잼버리 그럼 빼고 얘기해 주세요. 잼버리 빼고. 잼버리 빼고, 네. 잼버리 빼고 전 전에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부든. 저는 잘하긴 잘하는데 그 잘하는 이유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일단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약간 군사 문화적인 잔재. 예.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르면 군말 없이 한다. 예. 동원령. 동원령이 내리면 일단 달려가서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약간 앞뒤 없는 그런 내가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것처럼 나는 뭐 국가와 영광에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애국주의 같은. 그러니까 알고 모르게 이게 머릿속에 계속 주입이 됐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해? 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도 할 텐데 내가 해서 치우자 라는 생각이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대를 갔다 왔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내재돼 있는 것. 저는 약간 북한이 매스게임 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각각 얘기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네. 이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국가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나라들이 OECD에 있는 나라들까지 치면 한 30개국 정도로 보통 선을 잡죠. 네. 근데 그게 경제적 선진국이니까 반드시 사회적 선진국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거기서 또 뭘 제외해야 되냐면 나라의 규모를 또 제외해야 돼요. 굉장히 작은 소국들이 있거든요. 국민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네네네.
그 나라의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뭔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해서 막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체 사회는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능력이 좋은데 그 어떤 사안 뭐 이런 정도 올림픽 같은 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그렇죠. 개최를 안 하죠. 어렵죠. 규모가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규모가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남는 국가가 많진 않아요. 그렇겠네요. 예. 선진국이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렇죠. 경제력도 돼야 되고 예. 그 어느 정도 인식도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덩이도 좀 있어야 돼.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세계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네. 대략 한 10위권에서 15위권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국제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 네. 그래서 일단 겉보기에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건 맞다. 네. 그러니까 기본선이 이렇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 기준선. 잘할 땐 또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네. 보이다가 못할 땐 또 되게 못하는 것 같이 맞아요.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반드시 정부하고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정부 반드시 정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역량을 많이 받긴 해. 왜냐하면 결국 중앙 정부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상당수니까. 네, 아무리 그렇죠. 부산 엑스포를 개최한다 그래도 도와주는 건 중앙 정부 이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중앙 집권적인 나라니까 네.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정부의 역량을 받아요. 그래서 네. 들쭉날쭉이 좀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꽤 잘하는 것, 어떨 때는 꽤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편차가 좀 크다. 네. 근데 세 번째, 그런데 네. 꽤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랑 꽤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완전히 다른 성격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뭐냐? 우리는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 구조예요. 아니 고비용 저비용 고효율. 구조. 네. 네. 가성비 구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갈아 넣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뻑하면 공무원 갈아 놓고.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의 의지 많이 하고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숙박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다 그냥 결국에는 기존에 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대응책에 마련해뒀던 거 일부가 사용이 됐고 네. 그렇죠? 기업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들 연수원. 연수원 대학 기숙사 이런 거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처럼 활용했던 그 인프라를 쓴 거예요. 있는 인프라를 그냥 가져다 쓴 거군요. 그럴 때는 정정부 탓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죠. 그 전정부, 덕이라고 안 그치, 하잖아요. 전정부 덕이니까 그거.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를 갖다 땡겨 쓴 거거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냐면 우리는 뭐랄까 시민사회나 어쨌든 이런 데들이 그래도 비교적 자발적 협조를 잘하는 편이에요. 예. 비용 안 줘도 해. 예. 다른 나라 가보세요. 비용 안 주면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번에 얘기 하지 기업들 말라고 보세요. 그랬지.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 협조하죠. 민간 동원하려면 돈 엄청 들어요. 지금은 거의 징발 수준이야. 징발.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까지 있어. 강제 네네. 동원이죠. 네. 예. 강제 전쟁 시기에 징발한 것처럼 쓰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기재부에서 막 다 나오라 그러잖아 막 지금. 기업들이 왜 하겠어요? 동원됐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돈 얘기하고 싶지만 시민들 보기에 또는 외국 보기에 뭐 창피하니까가 아니되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그거 메꾸려고 하는 거야. 잘 보이려고 하는 이재용 뭐 이런 케이스처럼. 네. 그리고 정부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민간 기업들이 정치권한테 뭔가 보복 같은 걸 당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네. 네, 잘. 만약에 우리가 자원봉사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자발적 협조에 기대지 않고 또는 팔목 비틀어서 나오는 징발에 기대지 않고 중앙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구조, 군대 동원하는 구조가 만약에 없다. 이거를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쓰면서까지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 현재보다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몇십 배, 몇십 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말로 최저임금 다 칼같이 따져가지고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열정페이 빼고 또 영광페이, 전 이거 영광페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봉사활동 점수에도 포함되고 뭐 이런 사탕 발린 소리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돈 주고 일 시킨다. 그러면 정말 한 3-4배 들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 저비용으로 누군가를 쥐어짜서 쓰는 구조가 평상시에도 이런 뭔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적용돼 있고 심지어 이런 위기 대응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이나 말할 바도 없고 일단 덮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이고 지금 저기 이재성님께서 얘기했던 임시방편이나 땜질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 평소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노동 생산성 같은 데 반영이 돼요. 우리나라 저 자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이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선진국은 노동 생산성 높은데 그 제가 여러 번 강조해요. 그 노동자의 능력이 아니니까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를 굴리는 또는 부리는 또는 고용하는 자본의 시스템의 능력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 시스템이
적당한 적절한 돈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굴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일단은 거치장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럴싸하게 목표 높게 세우고 네. 그리고 막 때려 넣었더니 됐어. 어이구 잘 됐다. 다들 본받아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그냥 성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으로는 썩어 뻗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건설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수많은 사람 외국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공학자들이 있고요.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치면은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원전 지을 줄 안다고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거를 조직화하는 능력이 그걸 잘 조직화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감리 대충 넘기고 협업을 해야 되는 협업 안 하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선분양하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100개쯤 지으면은 원래는 한 2개쯤 무너져야 되는 신기하게 안 무너지고 이런 거라고. 어떻게 잘 되고 있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심각하다 엉망이네. 진짜.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진짜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우리 손님들 해외 손님들 맞는 일인데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좀 이렇게 대접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신기한 게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이 납득을 해요. 그건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손님을 맞는 건 맞는 거고 내가 밖에 나가서 쪽팔리는 건 쪽팔리고 일단 내가 받을 건 제대로 받아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대다수는 안 그런단 말이지. 이것도 되게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우리 민간의 능력 내 시민사회 역량이라고까지 축혀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의병이 구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도 약간은 선동에 좀 가까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 때까지 버틴 건 그래도 꽤 괜찮은 위정자나 꽤 괜찮은 어떤 희생적인 그 관료다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있고 또 그래도 예를 들면은 100명도 안 됐는데 딴 나라 10,000명쯤인데 한 100명쯤 정말 뛰어난 그래도 괜찮은 운동선수나 괜찮은 학자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상층만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낸 힘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외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충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이 등치를 버티고 지탱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지나치게 협의화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제가 해시태그 시절에도 이미 얘기했던 건데 원래의 원어는 포용적 성장이에요. 포용적 성장. 그리고 그게 영어로 inclusive라고 하는데 그게 포용적이라는 게 약간 이제 다 끌어안는다 이런 뜻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다른 약간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내포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익스텐션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내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부는 듬성듬성 비어 있거든 지금. 겉으로는 등치가 이만한데 안에 보면 골다공증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뽁 하고 부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 바깥을 키워가지고는 더 이상 감당도 안 되고 키운다고 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살을 좀 근육을 채우자 이 얘기라고.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왜 소득주도 성장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의 표현 양식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그것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성장들이 있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높여서 그땐 주로는 최저임금 높이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수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좀 격차도 좀 줄이고 이러면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비판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 다른 이상한 말 만들어서 엄청 비판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 그렇죠. 그리고 소주성이라고 줄여가지고 이제 멸칭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완전 실패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 위기 시기에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이라도 높이고 뭔가 정부 부분의 지출을 늘리지 않았었으면 진짜로 이거 완전 공다공증 뼈가 부러질 지경이었는데. 살려놓고 놨더니. 그랬더니 그게 실패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우리 덩치 커지던 거. 멈췄다고. 우리의 뭐 무슨 위험이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빨갱이들이나 뭐 몽상가들이 하는 그런 상상적 실험이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해요. 근데 그런 식의 그 주장이나 아니면은 제안을 누가 했냐? IMF나 OECD 이런 데들이 했어요. 그렇지. IMF, OECD 다 공산당이구나. 그러면 이거야말로 위기 대응이네요.
그렇죠. 이거 외부로부터의 위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로부터 위기라기보다는 외부는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네네. 우리가 이미 커져버렸으니 내부의 문제구나. 그렇죠. 내적 붕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적 붕괴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질 상황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는 그거를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잼버리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지금 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특정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던 과정에서 그나마라도 평균치는 계속 높여오는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평균치도 안 높아지고 있고 들쭉날쭉해서 이 갭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왜 뭔가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반복하면 어때요?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깨지죠. 톡 건드리면 빡 하고. 그러면 이게 단지 떨어지니까 다음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이 정도 덩치가 됐으면 이게 균열이 일어나요. 너무 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검단에서 주차장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 델타 구역이라고 원래 취재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야영제 안에 네. 야영제. 베이비복스 노래 중에 있었죠. 오늘 제가 공박시에서 지금 주제 넘게 해놓은 짓이 계속 머리에 걸려. 지금 머릿속이 어질어질한데 이걸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아니 그거 할 때까지 좀 잊을 수 있잖아요. 안돼 걱정돼 죽겠어요. 그럼 봉박 씨 먼저 할까요? 아니야 그럼 더 안 돼.